당장 꺼져. 이 도둑년아! 며느리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녕 모르는 물건입니다.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 손에는 금비녀가 들려 있었고 하인들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대문 밖에 내쳐졌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그날부터 그 부잣집에 안 좋은 일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쫓겨난 며느리와 함께 복도 나갔다는 그 기이하고도 애틋한 사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윤씨 성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농사와 장사로 재산을 불려온 집안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혀를 찼어요. 안주인 최 씨의 성정이 워낙 까다롭고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최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받쳐주는 기둥이여. 반드시 부잣집 딸을 데려야 쓰겄다. 그런데 외아들 윤서방이 스물이 되던 해, 최 씨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윤서방이 장에 갔다가 한 처녀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처녀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훈장 노릇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형편이었고 어머니는 품삯 바느질로 살림을 도왔습니다. 분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삭바느질 거들고 장에 나가 채소도 팔았죠. 가난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처녀였습니다. 윤서방은 그런 분이의 모습에 반했어요. 비단 옷 입은 부잣집 교수들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부지런히 일하는 손길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윤서방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께 혼사를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분이 아니면 장가 안 갈랍니다. 최 씨는 펄쩍 뛰었어요. 선비 집딸이라고는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집안이 아닙니까? 지참금은커녕 혼수도 변변찮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최 씨는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다. 데려오마. 하지만 내 눈에 들어야 며느리로 인정할 기다.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을 줄 알아라. 그렇게 분이는 윤씨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분이가 가져온 혼수라고는 낡은 바느질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최 씨는 그 보따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저것이 전부란 말이냐.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절만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최 씨 눈에는 주눅들어 보였고 그래서 더욱 만만하게 느껴졌어요.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가난뱅이 집딸이 얼마나 버티나. 시집살이는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 씨는 분이에게 온갖 꾸준 일을 시켰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 지피고 온 식구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종들 밥까지 챙기게 했습니다. 다른 부잣집 며느리라면 종에게 시킬 일들이었지만 최 씨는 일부러 분이를 부려먹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왔으니 종년처럼 굴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이는 힘들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불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은근하게 타올랐고 분이가 지은 밥은 어찌나 맛있던지 식구들이 밥그릇을 비우고도 더 찾았어요. 빨래는 삶지 않아도 햇볕에 뽀송하게 말랐고
마당은 빗자루 한 번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최 씨는 슬슬 신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최 씨는 분이를 더 힘들게 해보기로 했어요. 분이야, 내일부터 곳간 열쇠는 내가 맡아라. 쌀이며 장이며 내가 다 챙기도록 해. 곳간 열쇠를 맡긴다는 건 살림을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믿어야 주는 건데 최 씨 속셈은 달랐어요. 어디 한번 해봐라. 틀림없이 실수할 기다. 그때 혼을 내주마. 분이는 고개를 숙여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방에서 낡은 바느질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바늘과 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빼곡하게 뭔가 적힌 책자가 들어 있었어요. 분이 어머니가 시집 보내기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적어준 거였습니다. 우리 분이야,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지런하고 알뜰하면 어디 가서든 굶지 않는다. 내가 평생 살림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니 내 어미 마음이라 생각하고 잘 간직해라. 분이는 그 책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곳간을 맡은 뒤로 윤 씨 집안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매일 새벽 곳간에 가서 쌀과 잡곡의 양을 확인했어요. 어느 항아리에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 머릿속에 다 넣어두었죠. 식구 수와 끼니를 계산해서 하루에 쓸 양만 꺼내고 나머지는 단단히 봉해두었습니다. 장이 언제 떨어질지, 소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콩나물은 며칠 뒤에 길러야 하는지 모든 걸 꼼꼼하게 챙겼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남는 식재료를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밥이 남으면 말려서 누룽지로 만들고 채소 끝물은 모아서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종들 옷이 해지면 밤에 몰래 기워주었고 깨진 그릇도 버리지 않고 깁거나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곳간에 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쌀 2섬이 들었는데 분이가 맞고 나서는 한 섬반으로도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낀 쌀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씨 집안은 농사 외에도 포목 장사를 했는데 분이가 시집 오기 전에는 그저 그런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분이가 살림을 맡으면서 달라졌습니다. 분이는 장날마다 직접 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종들에게 어느 날 어느 장에 가서 뭘 얼마에 팔라고 꼼꼼하게 일러주었어요. 배를 언제 내놓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지, 어느 고을 장이 손님이 많은지 분이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배 값을 후하게 받았습니다요. 종들이 돌아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1년이 지나자 윤 씨 집안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윤 씨 집이 요새 잘 되는 거 봤소. 며느리 잘 들여서 그렇다 카대. 가난한 집 딸이라매 살림을 어찌 그리 잘한다노. 소문이 퍼지자 최 씨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덕에 집안이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분이를 칭찬하자니 그동안 구박한 게 떠올랐거든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과 신기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살림 좀 한다고 며느리 노릇 잘하는 거 아니여. 최 씨는 여전히 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분이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며 내는 따스한 연기가 부엌에 퍼지면 분이는 잠깐 눈을 감고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에? 대답은 없었지만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분이는 이대로 시어머니 마음도 언젠가는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해 겨울 윤서방의 아우 작은 서방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의 이름은 금이었어요. 이웃 고을 부잣집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비단 옷만 입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금이는 혼수만 소달구지 세대에 실어왔어요. 비단 이불에 은장도의 금비녀까지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혼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고 우리 작은 며느리 혼수 좀 보소. 최 씨는 금이의 혼수를 마당에 늘어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분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보따리가 떠올랐던 거죠. 최 씨의 눈빛에는 그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다는 뿌듯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이는 예뻤습니다. 흰 살결에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까지. 누가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게다가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꿀 묻은 듯 달콤한 말만 골라서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참 좋으세요. 어제 해드린 약식이 입에 맞으셨나 봐요. 어머니, 그 비녀 참 예쁘네요.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형님이 새벽부터 곳간에 계시던데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최 씨는 금이의 아첨에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쁜데 말까지 곱게 하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경이었어요. 분이가 1년 동안 살림을 일궈놓은 것보다 금이의 달콤한 말 한마디가 최 씨 마음에는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금이는 어쩜 그리 예쁘고 말도 곱노.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르다, 아이가. 최 씨는 금이를 데리고 다니며 이웃에 자랑했어요. 분이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동서가 들어왔으니 살림이 좀 나아지겠거니 오히려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금이는 분이 생각처럼 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금이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이가 눈에 가시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시집온 분이가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금이는 남 밑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가난뱅이 집 딸년이 감히 곳간 열쇠를 쥐고 있어. 내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맡아야지. 금이는 분이를 밀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분이를 슬쩍슬쩍 깎아내리는 거였죠. 어머니, 형님이 어제 종들한테 쌀 한 대씩 나눠주시던데요. 마음이 참 넓으시네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독이 든 말이었습니다. 최 씨 귀에는 며느리가 주인 허락도 없이 쌀을 함부로 푼다로 들렸거든요.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쌀을 나눠줬다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금이는 능청스럽게 빠졌습니다. 분이가 종들에게 쌀을 나눠준 건 사실이었어요. 다만 그건 종들이 밤늦게까지 일한 대가로 준 수고비였고 분이가 아껴둔 쌀에서 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그런 사정은 쏙 빼고 시어머니 의심만 부추겼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어제 장에서 비단 구경하시던데요. 뭘 사시려나 봐요. 어머니, 곳간의 쌀이 좀 줄어든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어머니, 형님 친정에 누가 왔다 간 것 같던데요.
밖에서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이는 매번 모르는 척,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말마다 분이를 향한 의심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원래부터 분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터라 금이의 말에 쉽게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 번 의심이 시작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전현이 곳간에서 빼돌리는 건 아니겠지? 최 씨는 분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분이가 곳간에 들어가면 뒤따라가서 몰래 지켜보고 장혜종을 보내면 뭘 사왔는지 낱낱이 확인했습니다.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매서워진 걸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분이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새벽잠을 더 줄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곳간에 들깨기름 항아리가 몇 개더냐? 예, 어머니. 큰 항아리 3, 작은 항아리 5입니다. 그래, 내가 아까 세어보니까 작은 항아리가 4시더구나. 하나는 어디 갔노?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5개였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확인했습니다. 분이는 곳간으로 달려가 다시 세어봤어요. 정말로 작은 항아리가 4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5이었는데 최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없어진 거 아니면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 어머니, 저는 정녕 됐다. 이번 한 번은 봐주마.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분이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항아리를 치운 거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니, 설령 증거가 있다 해도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했다가 시어머니 성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분이는 품에서 낡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적어준 살림 비법 책자였어요. 마지막 장에 어머니가 따로 적어둔 글귀가 있었습니다. 분이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나쁜 사람한테 나쁘게 굴면 너도 나빠지는 기라. 묵묵히 내 할 일 하거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분이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알아주실 기다. 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금이의 모함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집 큰며느리가 곳간에서 빼돌린다 하더라. 가난한 집 딸이라서 그런가 보지. 에휴, 그러면 안 되는데. 분이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뻔했어요. 하지만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면 더 수군거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 윤서방이 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요새 어머니가 너한테 좀 서운하신 모양이더라. 곳간 일에 더 신경 써라.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억울한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분이는 꿀꺽 삼켰어요. 예, 서방님.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어요. 분이는 불씨를 살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차가운 재만 남은 아궁이가 왠지 자기 마음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겠어요?
먼 친정집을 향해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분이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금이의 은근한 모함이 계속되었고 최 씨는 이제 분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밥이 질면 왜 이리 질게 지었느냐 핀잔을 주고 밥이 되면 왜 이리 꼬들꼬들하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분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분이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이가 슬쩍 던진 말이 최 씨 마음에 불을 질렀거든요. 어머니, 요새 곶간 쌀이 부쩍 줄어든 것 같아요. 형님이 어디 따로 빼두시나 봐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분이가 살림을 맡고 나서 집안이 불어난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의심의 불씨가 되었어요. 저렇게 살림을 잘하는 년이 제 욕심을 안 채울 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최 씨는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씨는 분이보다 먼저 일어나 곶간으로 갔어요. 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쌀 2되를 퍼내 광 뒤편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해가 뜨고 분이가 평소처럼 곶간에 들어가 쌀을 확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분이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곶간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보다 쌀이 확연히 줄어 있었거든요. 분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2되 정도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곶간에 들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리 들여다보고 있노? 최 씨였어요. 언제 왔는지 곶간 문 앞에 서서 분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최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을 잡은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최 씨가 쌀 항아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뚜껑을 열더니 안을 들여다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이는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쌀이 왜 이리 줄었노? 분이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어젯밤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 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분이가 발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함정을 판 건 자기인데 최 씨는 어느새 분이가 진짜 쌀을 빼돌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한 번 싹이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거든요. 누가 들어오긴 누가 들어와. 곶간 열쇠는 니한테 있잖아. 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열쇠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새 곁에 두고 잤는데 누가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분이는 억울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분이가 곶간에 들어가면 반드시 뒤따라왔고 분이가 장에 종을 보내면 뭘 사왔는지 낱낱이 뒤졌어요. 심지어 분이 밤까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옷가지를 뒤지고 이불 밑을 들추고 광에 있는 분이 짐을 하나하나 풀어봤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빼돌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 씨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더 깊숙이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더 교묘하게 숨긴 거라고 생각하고 결백하면 결백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분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 씨 눈에는 다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금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금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최 씨에게 슬쩍 다가가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형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요새 마을의 소문이 안 좋아요. 형님 친정이 워낙 가난하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러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소문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집안 며느리가 도둑년이라는 소문이 돌면 윤 씨 집안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최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가 온 식구를 안채 마루에 불러 모았습니다. 윤 서방과 작은 서방, 금이, 그리고 분이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최 씨는 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내 니한테 솔직하게 물을 테니 솔직하게 대답해야.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곳간에서 쌀이며 기름이며 자꾸 없어지는데 네가 어디 빼돌린 거 아이가. 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없으면 어디로 갔노? 귀신이 가져갔나?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함정을 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령 말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게 뻔했어요. 최 씨는 분이의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없는 걸 보니 할 말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때 분이는 간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윤 서방은 분이의 눈빛을 받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최 씨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곳간 열쇠는 금이한테 맡긴다. 분이 니는 당분간 부엌 일만 해라. 분이는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년 넘게 밤잠 줄여가며 지킨 곳간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금이에게 건네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금이는 겸손한 척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부담스러운데 어쩌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금이의 눈가에 스치는 미소를 분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금이가 꾸민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 윤 서방은 어머니 방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낡은 책자를 펼쳐 어머니의 글씨를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에? 대답 없는 물음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어요. 금이는 곳간 열쇠를 손에 넣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금이의 진짜 목표는 분이를 완전히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곳간 열쇠를 빼앗긴 뒤로 분이의 처지는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최 씨는 분이에게 부엌 일만 시켰는데 그것조차 트집을 잡았어요. 국이 싱거우면 간도 못 맞추냐고 핀잔을 주고 짜면 일부러 못 먹게 하려는 거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분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금이는 곳간을 막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곳간을 확인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났고 종들에게 시켜서 쌀을 퍼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분이가 1년 넘게 아끼고 모아둔 저축분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했지만 금이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최 씨는 금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금이가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예쁜 게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게다가 금이는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꿀 묻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금이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이가 드디어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어요. 그날 저녁 최 씨가 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인들이 달려오고 윤 서방과 작은 서방이 뛰어왔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함을 뒤지고 있었어요. 내 금비녀가 없어졌다. 그 금비녀는 최 씨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거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최 씨는 그 비녀를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늘 안방 깊숙이 넣어두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 썼어요. 그런데 그 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최 씨가 이를 갈았어요.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당장 종들을 불러 모아 다그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눈을 부릅뜨고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님 방은 뒤져보셨어요? 최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금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까 저녁 때 형님이 안방 쪽에서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금이의 말에 모든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저녁 때 안방 근처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틈도 없이 최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분이 방을 뒤져라. 종들이 분이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분이는 당황해서 뒤따라갔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옷가지를 헤집고 관까지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가 멈췄어요. 한종이 방구석에 있는 분이의 낡은 바느질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분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보따리였어요. 종이 보따리를 풀자 뭔가 번쩍이는 게 굴러떨어졌습니다. 금비녀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비녀를 바라봤어요. 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건 자기가 넣은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거였습니다. 분이는 금이를 돌아봤어요. 금이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 스치는 차가운 빛을 분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 분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최 씨의 손바닥이 분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이. 분이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최 씨가 분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인연, 감히 내 어머니 유품을 훔쳐. 이 도둑년아. 분이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녕 모르는 물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최 씨가 비웃었습니다. 모함, 내 보따리에서 나왔는데 무슨 모함이여. 네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가 바보지. 분이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윤 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어달라는 눈빛을 외면한 거였어요. 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졌습니다. 최 씨가 차갑게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너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당장 꺼져라. 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최 씨의 눈빛에는 한 점 자비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건 낡은 바느질 보따리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도둑 증거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분이는 빈손으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대문 밖으로 나가는 분이의 등 뒤로 최 씨의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알아들었냐?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종들이 수군거리고 하인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2년 동안 밤잠 줄여가며 이 집을 위해 일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문 앞에 섰을 때 분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채 마루에 금이가 서 있었어요. 금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금이가 살짝 고개를 까딱했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분이는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맨발이었어요. 돌멩이가 발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쫓겨난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였거든요. 가난한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 밑에 분이가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말했었죠. 분이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별은 뜬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기라. 분이는 품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써준 살림 비법 책자도 보따리와 함께 두고 나왔거든요. 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뜨겁게 볼을 타고 턱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서든 어떻게든. 분이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맨발에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몰랐지만 분이는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 두고 온 것은 많았지만 분이가 가져간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살림 솜씨와 성실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분이는 아직 그걸 몰랐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었어요. 분이는 밤새 걸었습니다. 맨발에 피가 맺히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뜰 무렵 분이는 어느 산골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산자락 아래로 초가집 대여 서체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윤 씨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아무도 분이를 모르는 마을이었습니다. 분이는 개울가에 쭈그려 앉아 발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분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눈이 퉁퉁 붓고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꼴이었지만 분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울지 말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분이는 일어나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산빛 아래 빈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붕에 풀이 자라고 문짝이 떨어져 나간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집으로 올라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수북하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비만 안 새면 잘 곳은 되겠다 싶었어요. 분이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산비탈 빈집에서 지내도 되겠느냐고 여쭸더니 어르신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은 주인이 죽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오래 비었는기라. 내가 쓸 거면 써아. 대신 마을에 패 끼치면 안 된다. 분이는 깊이 절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장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지만 지붕 아래 머물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당을 쓸고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마루를 닦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허름하던 초가집이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변해 있었어요. 첫날 밤 분이는 빈방에 누웠습니다. 이불도 없이 맨바닥이었어요. 등이 딱딱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금이의 비웃음을 견딜 필요도 없었거든요. 분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살궁리를 시작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분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느질, 길쌈, 그리고 약초 캐는 법이었어요. 분이 어머니는 어린 분이를 데리고 종종 뒷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산나물과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쑥이고 저건 질경이고 이 풀은 다려 먹으면 배탈에 좋고 저 뿌리는 말려서 팔면 돈이 된다고요. 분이는 그때 배운 것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이라 산에는 온갖 풀과 나물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분이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찾았습니다. 삽주뿌리, 칡뿌리, 더덕, 도라지를 캐고 쑥과 냉이도 뜯었어요. 해가 기울 때까지 산을 헤매고 나니 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분이는 캐온 것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약초는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리고 나물은 데쳐서 장에 내다 팔 준비를 했습니다. 사흘 뒤 장날 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고을 장터로 향했어요. 장에서 분이는 구석 한쪽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말린 약초와 나물을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초라한 행색에 낯선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약초의 효능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삽주 뿌리는 소화가 안 될 때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쓰시던 거예요. 분이의 정성이 통했는지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걸음을 멈췄어요. 분이가 손질해 놓은 약초가 다른 장사꾼들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갈했거든요. 아낙은 약초를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몇 가지를 사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소문이라는 건 참 빨랐습니다. 산골에서 온 젊은 여인이 파는 약초가 좋다는 말이 장터에 퍼졌어요. 분이가 손질한 약초는 흙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말리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 약성을 보존했거든요. 장날마다 분이를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분이는 번 돈을 아끼고 또 아꼈어요. 밥은 산에서 캔 나물로 때우고 옷은 기워 입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작은 돈이 모였어요. 분이는 그 돈으로 배틀을 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보던 길쌈을 시작할 요량이었어요. 길쌈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밤새 배틀 앞에 앉아 실자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를 한 필 짜면
약초 10묶음 파는 것보다 많은 돈이 되었거든요. 분이가 짠 배는 결이 고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실을 곱게 뽑고 촘촘하게 짜고 깨끗이 빨아 널었어요. 장에 내놓자마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어느 부잣집 마님이 분이가 짠 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배 누가 짰소? 내가 여태 본 중에 제일 곱구나. 분이가 자기라고 하자 마님은 앞으로 짜는 배는 전부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날 밤 분이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차린 밥상이었어요. 분이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분이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봄, 여름에는 약초를 캐고 가을, 겨울에는 배를 짰습니다. 틈틈이 삭바느질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분이의 바느질 솜씨를 알게 되면서 옷 수선을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분이는 어떤 일이든 정성껏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허름했던 초가집을 고쳤어요. 떨어진 문짝을 달고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아궁이에 새로 돌을 놓았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배추, 무, 파, 고추를 심었습니다. 이제는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맨발에 빈손으로 어둠 속을 헤맸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 지붕 아래서 평온한 저녁을 맞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이만큼 왔어요. 바람이 분이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분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분이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쫓겨나고 난 뒤 윤 씨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분이가 이 산골에서 묵묵히 제 삶을 읽어가는 동안 분이가 떠난 그 집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쫓겨난 뒤 윤 씨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최 씨는 도둑년을 내쫓았으니 이제 집안이 잘 되겠거니 했고 금이는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 일기양양했거든요. 그런데 분이가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종 하나가 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곳간에 쌀이 많이 줄었는디요. 작은 마님께 여쭤봐도 모른다 하시고 최 씨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식구들 먹는 양이 늘었겠거니 생각한 거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곳간을 열어보니 분이가 있을 때 가득 차 있던 쌀 항아리들이 반도 안 남아 있었어요. 장독대의 장 항아리도 바닥이 보였고 기름 항아리는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 금이를 불렀어요. 금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살림이란 게 쓰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이를 나무라자니 그동안 예뻐한 게 있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도 없었거든요. 최 씨는 그때부터 직접 곳간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분이가 1년 넘게 아끼고 모아둔 것들이 석 달 만에 거덜 나버린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여름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타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게 없었어요. 흉년이 든 거였습니다. 분이가 있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분이는 늘 흉년에 대비했거든요. 풍년이 들면 쌀을 더 사서 곳간에 쟁여두었고
장은 넉넉하게 담가두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비상금도 따로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 살 쌀조차 없었습니다.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거든요. 윤 씨 집안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에게 줄 삭을 마련하지 못해 종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처음에는 젊은 종들이 먼저 떠나더니 나중에는 오래된 종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니 최 씨가 직접 빨래하고 밥을 지어야 했어요.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산 최 씨였습니다. 거친 빨래에 손이 트고 아궁이 연기에 눈물이 났어요. 장사도 망했습니다. 분이가 있을 때는 포목 장사가 제법 짭짤했어요. 분이가 언제 어느 장에 배를 내놓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이가 없어지자 장사가 막막해졌습니다. 금이는 장사에 관심이 없었고 윤서방은 어머니 뒤에 숨어 살던 사람이라 장사 감각이 없었어요. 배를 엉뚱한 때에 내놓아 헐값에 팔거나 아예 못 팔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웃에게 꾸고 다음에는 고을 전주에게 빌렸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대로 부자 소리 들으며 살았던 윤 씨 집안이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최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집안이었는데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최 씨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지? 뭐가? 그러다 문득 분이 생각이 났어요. 분이가 쫓겨난 뒤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이 같은 년이 무슨 복을 가져가겠느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년이 복을 가져간 기라. 최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이가 집안의 복을 훔쳐 달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분이를 내쫓은 게 아니라 분이가 복을 빼돌리고 도망친 거라고요. 사람이 제 잘못을 인정하기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최 씨는 끝까지 분이 탓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복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금이가 사라졌어요. 밤사이에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금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윤 씨 집안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언제 빠져나갈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거든요. 빚쟁이가 문 앞까지 들이닥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금이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은장도와 폐물들을 챙겼고 심지어 최 씨 방에서 남은 놀이개까지 슬쩍 했습니다. 아침에 금이가 없어진 걸 안 최 씨는 방을 뒤졌어요. 금이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제 방을 확인했어요. 장롱 속 폐물함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것들이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인연이 진짜 도둑이었구나. 그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분이 보따리에서 나온 금비녀가 누가 넣은 건지를요. 처음부터 금이가 분이를 모함한 거였어요. 곳간에서 쌀을 빼돌린 것도, 기름 항아리를 치운 것도 전부 금이 짓이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최 씨는 억울하게 쫓아낸 분이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맨발로 대문 밖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빈 마당을 쓸고 지나갔어요. 윤서방은 분이를 찾아 여러 고을을 헤맸습니다.
친정집에도 가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장터마다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분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거였어요. 쫓겨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2달이 넘게 헤매고 다니던 어느 날, 윤서방은 산골 장터에 들렀습니다. 작은 장이었지만 없는 게 없었어요. 윤서방은 지친 몸을 이끌고 국밥집에 들어가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안악들이 나누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저 산골에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데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삭바느질도 받고 배도 짜고 약초도 판다 하던데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래. 이름이 뭐라 하더라. 분이라 하던가. 윤서방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안악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느냐고요. 안악들은 이상한 눈으로 윤서방을 쳐다보다가 산 너머 마을을 알려주었어요. 윤서방은 국밥값을 치르고 곧장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산길을 오르고 고개를 넘어 안악들이 말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마을 어귀에서 사람을 붙잡고 분이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산비탈 위 초가집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윤서방은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초가집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등잔불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배틀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그락달그락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분이가 시집와서 배를 짜던 그 소리요. 윤서방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윤서방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무슨 낯으로 분이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억울하게 쫓겨나는 아내를 두고 고개를 돌린 자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문을 두드렸어요. 배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2년 전 대문 밖으로 내쳐지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분이는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거든요. 분이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람, 당혹, 그리고 무언가를 꾹 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반갑다고도 원망스럽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방은 그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분이는 잠시 윤서방을 바라보다가 몸을 비켜 길을 내주었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작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텃밭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고 마루에는 말린 약초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이가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일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이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거든요. 윤서방은 방 한쪽에 앉았어요. 분이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이야. 금이가 도망갔다. 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윤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가면서 어머니 폐물까지 훔쳐갔더라. 그제야 어머니가 아셨어. 그때 그 금비녀도 곳간일도 전부 금이 짓이었다는 걸. 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모함했는지. 다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윤서방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이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잘못했다. 윤서방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다. 어머니가 널 내쫓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근데 난 그러지 못했다. 윤서방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분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함, 서러움, 분노,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감정들을 삼켰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서방님. 윤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다시 말했어요. 서방님이 절 지켜주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원망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해주시나? 왜 고개를 돌리시나? 윤서방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어요. 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혼자 살면서 그 원망이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의미였어요. 분이는 일어나 윤서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윤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방은 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어요. 배를 짜고 약초를 캐고 땅을 일군 손이었습니다. 윤서방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그날 밤 분이는 윤서방에게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윤서방은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분이가 시집와서 처음 지어줬던 그 밥맛이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윤서방은 집안 사정을 말했어요. 종들이 다 떠나고 빚이 쌓이고 어머니 혼자 빈집을 지키고 계시다고요. 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방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분이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했어요. 분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윤서방은 대문 앞에서 분이를 돌아봤습니다. 기다리겠다. 얼마든지.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방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혼자가 된 분이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써준 낡은 책자였습니다. 원본은 시댁에 두고 왔지만 분이는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었거든요. 분이가 직접 다시 베껴 적은 거였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글씨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분이야, 나쁜 사람한테 나쁘게 굴면 너도 나빠지는 기라. 묵묵히 내 할 일 하거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분이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하늘이 알았나 봐요. 윤서방이 돌아간 뒤로 분이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윤서방이 전한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종들이 다 떠났다는 것,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것, 시어머니가 홀로 빈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 말들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어요. 분이는 원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분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금이의 모함에 쉽게 넘어갔으며 맨발로 내쫓으면서 도둑년이라 불렀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생채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나쁜 사람한테 나쁘게 굴면 너도 나빠진다고 묵묵히. 내 할 일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열흘쯤 지났을 때 분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렸어요. 2년 동안 모은 돈을 보자기에 싸고 배 몇 피를 챙기고 말린 약초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분이가 윤씨 집안 대문 앞에 섰을 때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분이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종들이 바삐 오가고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어요.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춰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분이 왔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불렀어요. 그제야 방 안에서 느릿느릿 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가 거기 있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었고 볼은 움푹 꺼졌으며 눈빛은 힘을 잃고 흐릿했어요. 최 씨는 문 앞에 선 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 한마디에 최 씨의 무릎이 꺾였어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절을 하다니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이야, 이 늙은 것이 잘못했다. 내가 이 집복인 줄 모르고 내 눈이 삐어가지고. 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금이 그년 말만 듣고 죄 없는 너를 그리 쫓아내다니. 이 늙은 것이 천벌을 받아도 싸다. 분이는 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앙상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최 씨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눈빛을 보고 더 크게 울었어요. 자기가 내쫓은 며느리가 이렇게 돌아와 손을 잡아주다니. 최 씨는 그게 고맙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장작이 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2년 만에 맞는 이 집 아궁이 냄새였습니다. 최 씨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이가 새벽마다 불을 지피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등을 둥글게 굽히고 아궁이에 불을 넣고 연기가 잘 빠지나 확인하고
불길이 살아나면 그제야 일어서는 그 모습이요.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밥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끼니를 걸으며 버텼다는 걸 알았거든요. 뜨끈한 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을 차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분이는 최 씨를 방으로 모시고 밥상을 받들었습니다. 최 씨는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 밥을 먹노? 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드세요. 진지 드셔야 힘이 나요. 최 씨는 그제야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분이가 지어준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집안을 추슬렀습니다. 마당을 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떨어진 문짝을 달았어요.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밀린 빚 일부를 갚고 쌀을 사고 장을 담갔습니다. 분이가 가져온 배를 장에 내다 팔아 종자돈을 마련했어요. 분이의 살림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더 단단해졌어요. 분이는 다시 곳간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톨, 장 한 종지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남는 건 아끼고 모자란 건 채우고 쓸 건 제때 써서 낭비가 없었습니다. 윤서방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뒤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분이가 돌아오고 나서는 직접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분이가 알려주는 대로 언제 어디서 뭘 팔면 좋은지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석 달이 지나자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고 장사도 다시 궤도에 올랐어요. 1년이 지나자 종을 한 명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예전 전성기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 집이 다시 일어섰다 카더라. 큰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서 그리 됐다 카대. 그 며느리가 복덩이였나 보지. 쫓아내니까 망하고 돌아오니까 일어서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쫓겨났던 며느리가 돌아와 망한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고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보통 사람이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돌아왔어도 복수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분이는 원망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쪼그려 앉았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최 씨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리 일찍 일어나셨어요? 최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분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집어 불에 넣었어요. 분이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 최 씨는 서툰 손으로 장작을 넣었습니다. 평생 아궁이에 불 한 번 지펴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장작이 엉뚱한 데 들어가고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한 끝에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장작이 타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최 씨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분이야. 예, 어머니. 내가 이 집 복이었다. 처음부터.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몰랐다. 진짜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 가짜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이 늙은 것이 평생 후회해도 모자라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최 씨가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이 늙은 것 용서해줘서. 돌아와 줬어서. 정말 고맙다.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분이는 시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기회 주셔서.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도란도란 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부엌 안으로 쏟아졌어요. 최 씨는 그 햇살 속에서 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람을 아끼고 정성을 다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었습니다. 분이가 이 집에 가져온 건 돈도, 폐물도, 화려한 혼수도 아니었어요. 낡은 바느질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에게 배운 살림 지혜와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었어요. 최 씨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윤 씨 집안은 다시 번창했습니다. 분이는 아들, 딸을 낳아 잘 키웠고, 윤 서방은 아내를 누구보다 아꼈어요. 최 씨는 며느리에게 늘 고마워하며 편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 이야기를 오래오래 전했어요. 복은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을 함부로 내치면 복도 함께 나간다. 그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희월 야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